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한국조선해양 재무제표에 관한 것들을 한번 요거는 전체적으로 다 짚으려 그러면 너무 덩어리가 커가지고 뭐 좀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이거는 또 지주 회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부도가 날까 안 날까 정도, 그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일단 개념부터 유동자산 1년 안에 현금을 바꿀 수 있는 거 유동자산이라고. 비유동자산 얘들은 덩어리가 커. 14조에 14조 이런 거 유동자산이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14조 있다는 말이에요. 유동부채는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 비유동은 장기성 부채,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지배하지 못하는 지분까지 다 합쳐서 자본이라고 한다. 부채에서 자본을 나누면 부채율이 나오고,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나누면 유동비율이 나와. 146%. 유동자산 대비 부채가 부채 대비 146% 있다. 당좌 비율은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빼서 또 나누기 유동부채를 하면 당좌 비율, 현금성 비율이 뭐 부채 비율 얼마 있느냐. 유보율은 자본 항목에서 자본 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합한 금액에서 자본금을 나누면,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 자본 잉여금은 발행가에서 액면가를 뺀 곱하기 주식수가 자본 잉여금,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 자본 잉여금은 발행가에서 액면가를 뺀 주당 액면가를 뺀 주식수만큼이 자본금, 자본 잉여금. 이익잉여금은 순이익이 나면서 쌓아둔 돈, 얘들은 한 48년 정도, 한 50년 가까이 됐으니까 많이 쌓아뒀을 거냐 맞아. 이익잉여금이 15조 가까이가 쌓여 있다 맞지. 이익잉여금. 자, 이익잉여금 안에서 배당을 주는데, 이익잉여금 안에서 배당을 주는데도 이익잉여금 항목 안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런 결손금인데 그 항목에서 배당을 줄 수 있는 거지. 이익잉여금 항목에서도 회사가 뭐 임의로 적립해 놓은 금액, 뭐 어디 쓰려고 적립해 놓은 이런 걸로 배당을 못 줘. 이익잉여금이 플러스라고 하더라도 얘들은 배당을 못 줘. 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뒤에 나오겠지만 마이너스. 자, 그래서 매출액이 11조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6,800억이 손해, 당기순이익이 4,600억 손해. 매출이 작년 1년치고 이거는 14조는 올해는 11조니까 요거는 3분기까지니 4분기를 치면은 거의 한 14조 작년만큼 나오고, 근데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740억인데 올해는 마이너스 6,800이다. 그러면은 원가 플러스 판관비가 매출에서 빼는 게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이 낮아졌다라는 거는 원가가 높든지 판관비가 높든지 둘 중에 하나, 둘 다 낮든지, 뭐 아니면 매출이 떨어진다 했는데 얘들은 매출은 별 변동이 없고, 그러면 원가가 떨어지든지 판관비가 높아지든지 해야 되는데 원가가 올라가든지 판관비가. 근데 보니 판관비는 인건비, 관리비 이런 것들이니까 거의 올라갈 일이 잘 없고 떨어지면 떨어졌지. 왜 그러냐면은 코로나 상태에서 인원 감축 들어가면 떨어지면 떨어졌지 맞지. 올라갈 일은 없다. 그러면 원가 차원에서 올라갔을 거라고 예상을 하니 한 6,800억 정도가 마이너스인 상태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자, 또 바로 넘어가면, 이게 지금 연결돼 가지고 매출액이 11조고 이걸 별도로 보면은 별도 1,000억이야. 1,000억. 11조 대 1,000억, 11조 대 1,000억, 1,000억. 별도로 하면 한국조선해양만 하면 1,000억밖에 매출을 못 올리는 회사인데, 이게 자회사 한국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뭐 이렇게 삼호중공업, 뭐 태양광 이런 것들 다 합치니까 11조의 3분기 매출, 11조의 매출을 올리는 자회사를 거느리게 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별도로 볼 건덕지가 없는 거. 그냥 연결시켜가 그냥 통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이렇게 막 수치가 막 있지만, 이거는 큰 거 부채율을 아까 봤잖아. 부채율 얼마였노? 부채율은 107%, 유보율은 4,900%, 자본 대비 49배가 있다는 소리고 부채가 107% 있다는 소리고. 그럼 충분한 유동성이 있고, 그럼 어떤 부채들이 많이 있는지만 보면 되잖아 맞지. 유동부채가 한 9조 9천억, 단기금융부채는 감소됐고 작년보다. 자, 매입채무 외상값은 2조 6천억에서 2조 8천억 증가했고, 계약부채, 계약을 했지만 아직 미리 받은 것들, 선급금으로 받는 것들, 미리 선수금 같은 건 미리 받는 돈이잖아. 그런 거를 부채로 잡을 수도 있는 거지. 계약 부채 이런 거는 미리 만들어줘, 미리 돈 줄게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이걸 하여튼 미리 부채로 잡는 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총 부채 총계가 12억 8천억에서 14억 1천억으로 2조 한 1조 3천억 가까이가 증가했고, 그럼 자본 한번 보자. 자본 총계가 12조 4천억에서 13조 1천억, 그러니까 한 7천억 정도 자본은 증가했고, 부채는 1조 한 3천억 증가했고 자본은 7천억 정도 증가했고, 그러니까 뭐 그게 뭐 압도적으로 뭐 부채가 증가하고 뭐 전체 자산에서 막 이렇게 크게 차이 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일단 요렇게만 계속 흘러가더라도 이 회사는 몇 년을 견딜 수 있는 사이즈가 나오는 거지, 맞지? 부채율 100% 있는 상태라가. 자, 그러니까 바로 또 넘어가고, 계산서를 봤을 때는 매출액 11조, 요번 3개월 매출액이 3조 5천이거든. 그러니까 전전분기 합쳐도 매출액은 꾸준히 3조 5천억, 3조 5천억, 3조 5천억 하면 11조 나오잖아요. 그럼 매출액은 아무 이상 없다고 보면 되고, 원가에서 요번에 3조 1천억 정도가 원가가 들었는데 3분기 3분기 다 합치니까 11조가 나와서 3억 천이 곱하기 3을 하면 한 9조 한 6천억 정도가 만땅인데, 9조 6천억보다 1조 5천억이 더 들어간 거잖아, 맞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중간쯤에 판관비나 이런 것들, 원가가 이렇게 막 증가됐다. 원가 봐봐. 판관비는 요번에 2조 들어가잖아. 2천억 들어가죠. 2천억. 2197억 3개월치가. 근데 요게 1년치, 그러니까 3분기치가 5,400억이니까 2천억에서 곱하기 3을 해도 6천억 되는데 6천억보다 못하니까 요거는 판관비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매출 원가에서는 차이가 난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원가가 뭔가 팍 뛰든지 갑자기 원가 계산을 잘못했든지 뭐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보면 사이즈 나오는 거고, 판관비는 아무 문제 없다. 작년보다는 조금 올랐네 판관비가. 그리고 영업이익이 6,800억 마이너스. 그리고 금융수익, 금융으로 이자들 뭐 벌어들인 게 8천억이고 나간 돈이 1조 5천, 8천억 벌었는데 1조 5천이 나갔고, 기타 영업과는 상관없이 8,700억 벌었는데 1,100억이 나갔고, 이걸 다 더하고 빼고 1조 6천억 들어오는데 나가는 돈이 1조 6천억이네. 그러니까 이거는 영업 외 비용은 쌤이라고 보면 되고, 거기서 세금 딱 내면은 1,600억 세금 내고면 당기 순이익이 4,659억이 나온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 주식수로 나누면은 뭐가 나와? 마이너스가 나오지.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상태에서는 PR이 의미가 없는 거지. 순이익이 없는데 어떻게 PR을 구해, 맞지? 그렇기 때문에 EPS는 5,792원 마이너스. ROE는 순이익이 없으니까 ROE를 계산하지 못하고, PSR은 구할 수 있지. 매출에서 지금 시총에서 6조 6천억에서 전체 매출 1년 매출 예상 매출 한 14조 잡으면은 나누기 6조 6전에서 12조만 하더라도 0.1이 모자라는 1보다 낮은 수치, 그러니까 PSR 수치로는 저평가라고 판단할 수 있는, 지금 벌어들이는 거는 순이익이나 이런 거 부분에서는 약할 수는 있으나 PSR 매출 대비 시총으로서는 저평가라고 볼 수 있는. 하지만 이건 지주회사니까 지주회사들은 다 저평가지. 우리나라 거는 다 저평가 맞잖아지. 그러니까 이거는 큰 의미가 있다. 그러면 이 회사가 몇 년을 더 견딜 수 있느냐, 이걸 봤을 때는 뭐 견디고 자시고 할 거 없잖아. 돈 잘 벌고 있고 마진이 적지만 자본금 빵빵하게 쌓여 있고 이러기 때문에 봐봐, 자본금이 12조 9천억이 있거든. 12조 9천억. 월말에 보면 13조 1천억이 돼. 13조 1천억. 그러니까 자본을 마이너스 돼가지고 순이익을 막 4,090억씩 까먹고, 뭐 작년에는 이익이 뭐 466억 들어왔고 하지만 4천억씩 이렇게 날아간다 하더라도 이게 10번 되면은 4조 10번 돼가 10번 적자 4천억씩, 뭐 한 1년에 한 5천억씩 10번 적자 하더라도 자본금이 13조 중에 5조 날아가더라도 반 정도는 살아있다. 10년은 그냥 적자만 하더라도 견딜 수 있는 충분히 여력이 된다, 하지. 요대로만 그냥 흘러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무너질 재무로서는 무너질 일이 없다고 그냥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봐오더라도 이거는 플러스인 상태. 1조 2천억의 현금이 돌아가고 있고, 영업활동 현금에서는 1조 3천억이 돌아가고 있고, 조정 항목에서는 1조 8천억. 분기 순이익은 마이너스를 뺀다 하더라도 이렇게 나와 있고, 투자 활동으로서는 135억을 투자하고 있는데, 뭐 그 중에 어떤 걸 보니까 단기 금융자산이 순증감했는 게 1,500억, 그리고 채권 감소한 게 58억. 감소했다는 거는 채권이 감소됐다는 건 돈을 받았다는 소리니까 플러스. 유형자산을 눈에 보이는 걸 처분해서 215억 들어왔고, 매각 예정자산 유동자산 처분해서 1,487억 들어왔고, 뭐 이런 식으로
돈이 쭉쭉쭉쭉 들어오고 관계기업의 공동기업에 투자했다는 건 돈을 썼다는 거 139억치, 뭐 유형자산 취득 2,700억치 뭐 샀고, 무형자산 105억치 샀고, 이런 걸 다 하다니까 투자활동 플러스 135억, 영업활동 1조 2천억. 그러니까 영업활동 플러스 투자활동 플러스, 그러면 재무활동은 내가 차입금이나 자본금이 변동이 있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주는데, 내수 중에 돈이 들어오면 플러스, 나가면 마이너스. 단기 부채의 증가는 들어왔다는 소리지. 장기 금융 부채의 증가, 장기 금융 부채의 증가, 장기 금융 부채, 장기로 갚아야 될 돈이 증가됐다는 건 돈을 땡겨왔다는 거죠. 1조 6천억. 단기 금융 부채가 증가했다는 건 1조 8천억 땡겨왔다는 소리고, 종속기업의 유상증자로 자금이 이게 자본을 팔아가지고 주식을 팔아서 자본을 땡겨왔으니까 자본이 늘어나는 거고, 그 관계회사들 거. 그리고 단기 금융부채 감소 갚았다는 소리지. 3조 6천억. 장기 금융부채 감소 3천억. 그래서 이걸 재무활동을 보니까 플러스 5,288억. 그러니까 얘들은 영업활동 플러스 투자활동 플러스 재무활동도 플러스. 이건 지주회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시작할 때 현금성 자산이 3조 7천억 있었는데 지금 5조 5천억 정도의 현금성 자산이 있고, 현금성 자산이 불어난 거는 1조 8천억 정도가 증가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들은 크게 돈 벌어가는데 분기마다 판관비나 이런 거는 변동이 거의 없는 것 같고, 매출은 뭐 작년과 별 차이는 없고, 원가에서 갑자기 뭔가를 튀어가지고 영업이익이 적자진 상태. 영업이익이 갑자기 그런 식으로 원가가 갑자기 그런 식으로 튀지 않으면은 꾸준하게 몇 프로 뭐 3%뭐 4% 뭐 그런 식으로 꾸준한 영업이익이 꾸준히 나오는 회사. 여러분, 현대중공업 지주 30%, 국민연금이 6.6%를 가지고 있다. 현대중공업 지주가 한국조선해양 지분을 가지고 있고, 한국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에서 그거 한국조선해양 이게 물적 분할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79% 지분, 현대중공업 지분을 79% 가지고 있고, 삼호중공업을 80% 가지고 있고, 미포조선을 42% 가지고 있다는 거지. 현대중공업을 100% 가지고 있었는데 79% 되는 건 현대중공업이 올해인가 요거 상장됐거든. 상장되다 보니까 유상증자를 20% 가까이를 유상증자 시키니까 그거는 내 거 아니니 79%만 인정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요 세 개 회사가 전체 매출의 85%를 차지하니, 다른 거는 뭐 연도 핑크색 칠하는 건 최근에 팔아먹은 거, 팔아먹었다. 돈 한 대가 팔아먹었다. 현대신택, 현대중공업, 파워시스템 이런 식으로. 유가증권시장의 공모회사 가진의 지분율 바뀌었다고 했고, 종속기업의 재무정보, 현대중공업 마이너스 분기손익 마이너스 2,900억, 삼호중공업 마이너스 1,400억, 미포조선 800억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다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지만 매출은 현대중공업이 5조 8천억, 삼호중공업이 3조, 미포조선이 2조 이런 식으로 매출을 올렸다. 3분기까지 이렇게. 자, 현금성 자산은 5조 4천억 정도 MMDA에 있다. 5조 4천억 정도 현금성 자산이. 장단기 금융자산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얘들은 뭐 부채 무너지는 아니냐 그것만 확인만 되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숫자로만 봐. 매출 채권은 1년 안에 받을 돈이 1조 8천억. 그리고 대손충당금은 얘들이 대손충당금이 50% 가까이 되지. 9천억은 못 받는다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해놓은 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받을 돈은 8,700억이라는 소리지. 비동은 2,700억 중 2천억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해놨어. 그리고 590억밖에 안 돼. 이게 얘들이 구멍이 크다는 거지. 구멍이. 계약자산의 상산 내역 뭐 이런 거 있고, 자 재고자산 1조 5천억 정도 있고, 자 관계기업에 투자한 거는 뭐 고려관광, 태백, 풍력발전 이런 식으로 해가 총 한 5,200억 정도 투자했다. 5,200억 정도 공동기업에 투자한 사우디아라비아 엔진 제작하기 위해서 139억 30% 지분율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게 있고, 기타 포괄적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지분증권 한 405억, 시장성이 있는 지분증권 1,668억인데 요거 이제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은 수익증권이 24억, 출자금이 한 96억 뭐 이런 거,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이 68억 해서 188억 정도. 이거 188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요거는 공정가치 직접 기타 포괄이 아니네. 단기 손익이다. 자, 투자 부동산은 한 2,300억 정도 투자 부동산이 있고, 여기서 수익 나는 거는 그 영업 수익으로 들어가는 거지. 유형자산 요번에 이제 건설 중 유형자산은 어디노? 월말 매가 기말에 9조 9천억 정도가 유형자산으로 가치가 돼 있다.
유형자산의 태풍 피해 등 손상평가했고 손상평가 결과 679억의 손상차손을 인식했다. 태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장나고 뭐 두드러지고 이런 것들을 계산하니까 679억이 마이너스다 이 말이겠지. 토지를 재평가했더만 10년 전에 뭐 혹은 20년 전에 그때 신고할 때 평가했던 금액 또 금액이지만 지금 다시 재평가했더만 5조 정도의 시세 차익을 이루었다. 지금 팔더라도 5조 이상 벌겠다. 이건 어디로 쌓인다고? 자본금으로 쌓인다고. 이런 것들은 재평가를 했으니까 그만큼의 불어난 거는 내 회사 자본으로 쌓인다. 재평가 이익 3조 6천억 100만 원 1000만 억 10억 36억을 이익잉여금으로 분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장단기 금융부채 차입금 은행에서 빌린 거 1년에 갚아야 될 게 2조 2천억 비유동 1조 8천억 사채는 비유동 장기성 사채가 1조 1000억 유동은 5천억 정도를 땡겼다. 이게 18년 종속기업인 삼호중공업과 분할 합병 시 이제 분할 합병하면서 현대 삼호중공업의 전환 우선 주식에 대해서 매수 청구권, 살 수 있는 청구권을 보유한 재무적 투자자에게 배정한 보통주 120만 주를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였고 매수 청구권이 부여된 신주에 대해서 현금 등 금융자산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매수 청구권 행사 시 상환 금액 예정 금액을 부채로 계산한다. 그러니까 이 전환 우선주를 가져간 회사가 무조건 그거 돈을 가져가려고 그 돈을 뭐라 해야 돼 이거 매수 청구권 행사 시 상환 예정 금액 매수 청구권을 할 거니까 그 금액은 그냥 부채로 계산했다 이 말인 것 같은데 해석을 어렵겠다 맞지? 해석이 어렵다. 차익금 뭐 이자율을 2.8%, 2.94%, 0.2%, 1.8% 정도도 있고, 자 뭐 이런 거 중요한 게 요즘 얘들은 충분해. 수시로 이제 사채를 발급해서 쓰고 있지. 이자율 3.9%짜리, 3.7%짜리 막 한 1000억 정도, 막 1600억 1%짜리, 2.5%짜리, 2400억 이런 식으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게 뭐 이런 거는 A 등급 이런 거 회사채 등급이 고려되니까 얘들은 그냥 이자만 이렇게 해. 무보증 사채, 보증 사채 이렇게 하고 이걸 여기서 좀 다른 게 뭐 변환사채, 컨버터블 본드, CB 혹은 EB, 익스체인지 본드. EB는 기존에 있는 주식을 교환해 주는 거고, 변환사채 BW는 CW, CB는 CB, 컨버터블 교환사채는 전환사채는 신주를 발행해서 주는 거고, 그리고 BW 본드 위드 워런티인가? 그거는 다 같은 권한이 있는데 이자도 받을 수 있고 주식을 바꿀 수 있는 권한도 있는데 주식을 바꿀 수 있는 권한에 플러스 새로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까지 받는 게 그러니까 CB가 최고 안 좋은 거지. 거의 최고 그거보다 더 안 좋은 게 전환 상환 변환 우선주 RCP에서 가는 그게 제일 안 좋겠지. 그거는 모든 권리를 다 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권리를 많이 주는 이유가 돈을 빌리는 입장이 갑이 을이 되는 거고 돈을 빌려주는 입장이 갑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이자 요 정도 줄 테니까 충분히 돈을 땡길 수 있어서 이자만 보면서 받으면서 돈을 빌려주는 거고 돈을 빌리려고 하는 거고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얘들 회사한테 이자 3.9%면 다른 데 은행 이자 이런 거보다 더 안전하게 충분히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얘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 그럼 나 안 빌려준다 그러면 얘들은 또 다른 해외 은행이나 다른 은행에다가 다시 또 빌리는 거지. 뭐 어떤 다른 뭐 사채를 우리 회사 사채 살래 내 이자 얼마씩 이렇게 3.9% 3.7%씩 줄게 1000억 좀 땡기도 일이 되는 거지. 요거보다 한 단계 더 뛰어넘는 게 말했던 뭐 CB BW, 최악의 BW, 신주인수고부 사채 뭐 이런 것들이 발생된다. 그거는 주식도 불어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막 자본금도 불어날 수도 있고 자본금 불어나는 거야 뭐 문제가 없다만 맞지? 그런 식으로 시중에 주식이 1000만 주가 있다가 갑자기 1200만 주, 1500만 주, 2000만 주 뭐 이렇게 계속 불어날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 있다. 현대사무중공업도 무보증사채 이자를 주면서 쭉 1조 1000억을 발행했다. 전환 우선주는 전환할 수 있는 우선주. 이거 보면 2600억치의 전환 우선주. 이게 이거 뭐야? 400만 원 발행 시점. 발행 금액 4천억짜리 그런데 지금 보니까 2600억짜리 전환 우선주를 발행해서 요게 주식으로 바뀌면은 460만 주가 시중에 풀릴 수 있다. 요런 것들 이게 뭐 뜩 나온다.
이걸 다 보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냥 쫙 넘어가고 특별한 거 없어. 뭐 사회적립자산은 퇴직연금 이런 거 해가지고 1조 1천억 정도를 사회적립자산을 넣어놨고, 파생상품 내역, 파생상품 그러니까 유상증자, 무상증자, 무상감자 막 이러면서 발생되는 그 액면가에서 차익이 발생되는 거는 감가차손, 무상 감자차손 그런 식으로 넣고, 이런 파생상품 같은 경우는 사채 아니면 신주인수공부 사채, CW, BW 이런 거를 발행해서 액면가보다 줘야 될 때 이렇게 그 우리 회사채를 사면은 나중에 우리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줬는데 시장가 그때 7,000원에 지금 이거 얘는 9만 원이잖아. 3년 5년 뒤에 한 12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줄게. 12만 원에 안 사든지 12만 원에 안 살 것 같으면은 우리가 돈으로 줄게. 요런 것들이 CW잖아. CB. 그래서 발행을 했다가 그때 이제 3년 뒤에 9만 원이 아니고 12만 원이 아니고 주가가 15만 원대. 그러면 12만 원에 난 샀잖아요. 그러고 낼름 팔면은 차익이 3만 원이 생기잖아. 그럼 돈 빌리고 가는 사람은 3만 원이 플러스 되지만 돈 빌려준 입장에서는 그걸 뭐라고 넣는다고? 파생상품 손익으로 넣는다고, 그 재무상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까다롭고 한데 그냥 그렇다라는 것만 인지해야 되겠더라. 이거 모르겠더라 이거. 근데 이게 통화선도도 있고 재무상에서 나오는 거는 파생상품 손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또 달라. 또 파생상품의 통화선도 뭐 현금 흐름 회피 이런 거 나오니까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없다. 그 재무상에서 나오는 거는 파생상품 손익, 관련 손익으로, 이거는 파생상품 보면 이때 감자차손은 아까 전에 유상증자, 무상감자 할 때 그 거기에서 발생되는 차손이 쌓이는 거라고 말하는 거고, 유상증자에 따른 그런 거, 그러고 뭐 이렇게 요 감자차손, 파생상품 평가손익. 방금 내가 말했는 거는 이렇게 그거 사채를 발행해서 액면가가 아니라 발행가, 그 1,000억을 빌렸는데 나중에 3년 뒤에 12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받았다가 3년 뒤에 현대 한국조선해양이 주가가 15만 원 한다. 그러면 12만 원에 나는 주식으로 다 바꿔서 그거를 낼름 다 팔아서 3만 원의 시세 차익이 남기잖아요. 돈은 돈대로 받고 이자는 이자대로 받고, 그럼 그 3만 원만큼은 어디에 들어간다? 파생상품 평가손익으로 들어간다. 이게 파생상품 평가손익으로 들어간다. 근데 왜 수치가 낮지? 수치가 더 크다. 잠깐만, 또 있다. 파생상품 평가손익 있다. 뒤에 가면. 자, 그거 한번 보고 갈까? 파생상품 평가손익. 그 뒤에 가면 있으니까 그 뒤에 다시 보라고. 다시 그건 좀 더 짚고. 자, 요 개념이 너무 어려워. 요 봐봐. 이익잉여금이 얘들이 1조 5천억 15조 있지만 이익잉여금이 얘들이 배당을 못 줄 수 있는 이유가 못 주는 이유가 미처분 이익잉여금 요 항목에서 배당을 줄 수 있는데,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마이너스 1조 1천억이야. 그러니까 1조 1천억을 플러스로 만들어야지만이 배당금 줄 수 있어. 그럼 배당금 주려고 그러면 기타 임의 적립금이 13조나 있잖아. 기타 임의 적립금은 회사에서 요 항목으로 쓸 수 있는 몇몇 군데, 뭐 예를 들면은 뭐 건물 질 때만 쓸 수 있다. 요 금액으로 뭔가 회사를 살 때만 쓸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항목. 뭐 용돈을 받으면 뭐 3,000원은 뭐 그 버스비, 3,000원은 뭐 이렇게 또 뭐 군것질비, 또 3,000원은 또 뭐고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또 밥값. 그리고 나머지 1,000원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딱 정해져 있는데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려고 그러면은 나머지 1,000원에서 빌려줄 수 있고 줄 수 있고 하는 거지, 이렇게 이게 항목에 되어 있는 걸로는 배당을 못 준다. 이익잉여금 안에서 배당을 줄 수 있는데 이익잉여금 안에 항목 중에 이런 걸로는 배당을 못 주고, 미처분 이익잉여금 요 항목에서 배당을 줄 수 있는데 얘들은 그러니까 배당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지. 요게 항목이 바뀌지 않는 이상. 하면 이거로 바꾸려고 그러면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임의적립금을 뭐 이처분 잉여금으로 바꾼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지만이 배당을 줄 수 있겠지. 내가 알고 있는 건 이런데 이거 맞지 싶다. 이거 맞을기야. 그래서 얘들은 배당을 못 준다. 주려면은 1조를 까먹어야 된다. 1조를 까야 된다. 1조를 깔라 그러면 이익이 1조만큼 쌓여야 된다. 이익이 1조만큼 쌓으려 그러면 해마다 한 3천억씩 순이익이 쌓이면은 한 4년 지나면 까이겠네. 맞지?
근데 해마다 얘들이 마진율이 3% 4%밖에 안 되는데 10조에 3% 4% 하면 해마다 3천억씩 4천억씩 가능도 하겠다. 맞지? 한 4, 5년 정도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배당이 나올 수도 있겠다. 꾸준히 아무 문제 없이 발생할 때. 자, 이익잉여금 지금 그러고 자본금 내에서 이익잉여금 전체 카테고리 이익잉여금은 15조나 있기 때문에 요번에 4,600억 손해 본다 하더라도 15조 아직 그대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자, 또 매출액 상세 내역을 보면 이제 건설 계약으로 한 9조 7천억, 재화 판매 1조 1천억, 그래서 11조 정도 매출. 자, 수익으로 인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모르겠다. 자, 또 넘어가고 이거 배각인가 하고 넘어가고. 자, 수익 구분 요 항목에 보면 조선 쪽에 9조 3천억, 그리고 해양 플랜트 4천억 이렇게 있잖아요. 저 보면 여기서 보면 지역별 대한민국에 한 3조 2천억 정도 소비하고 있고 수익이 발생돼 있고, 북미 쪽에 4,700억, 아시아 쪽에 3조 1천억, 유럽에 3조 2천억. 그러니까 작년과 비교했을 때, 전분기와 비교했을 때 다 증가했어. 아시아 쪽도 증가하고 요 유럽 쪽은 좀 감소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감소했지만 국내 매출은 조금 증가, 그리고 북미 매출 조금 증가, 그리고 아시아 매출 조금 증가, 한 1,000억대씩 증가, 그리고 유럽 매출이 4조 6천억에서 3조 2천억으로 감소, 이런 것들이 있었다. 지역에 따른 현황으로서는 대한민국에서 11조 매출, 그리고 북미 600억, 아시아 2,800억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지역에 따른 현황이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팔린 현황이고, 이렇게 해석이 돼 있죠. 맞지? 자, 판매비 관리비 넘어가고, 성격별 분류 넘어가고, 금융수익 요거만 요 이제 나온다. 파생상품 평가이익, 파생상품 평가 손실. 요게 아까 파생상품이라고 나왔는데 평가 손실, 파생상품에 대한 이게 애매해. 그러니까 파생상품이란 명칭은 똑같은데 뒤에 평가 손실이 붙으면 이제 CB나 BW 이런 걸 발행했을 때 실질적으로 회사가 손해 볼 수 있는 것들 그 손실로 잡는다. 그래서 7,900억. 이게 손해니까 7,900억. 그리고 거래 손실로 1,500억. 이거만 하더라도 한 9천억 가까이 되잖아요. 여기서 9천억이면 1조 5천억에서 9천억이면 9천억 빼도 6천억 마이너스 되면은 엄청난데 1조 5천억이나 지금 까먹어야 되니까 얘들은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아주 큰다는 거지.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안 나오려 그러면 신주를 발행 안 하면 되는 거지. CW, BW 발행 안 하면 되는 거지. 근데 발행 안 할 수가 있나 맞지? 아니 회사가 돈 잘 벌면 발행 안 해도 되겠지. 은행에서 차입금만 땡기면 되니까. 근데 은행에서 차입금 땡기기도 힘들고 일도 돈을 대충 잘 못 버니까 이런 식으로 사채를 발행해가지고 신주 인수공부 사채 이런 것들이 발행돼서 이런 것들이 재무상에 이런 항목들이 넣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지. 돈 잘 벌면 저거는 필요가 없는 거지. 무슨 저런 게 필요 있겠나 맞지? 자, 또 넘어가자. 현금 활동에서 아까 다 봤고, 현금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 필요 없고, 장기 금융자산 필요 없고, 파생상품 부채 아까 전에 했던 거. 자, 파생상품 거래, 파생상품 평가 손실, 이제 금융상품별 수익이 들어온 거, 평가 이익으로 768억이 들어왔지만 손실은 7,900억이 나왔다. 이런 거. 환위험 노출 정도가 얘들은 수출이 9대1 정도 되니까 한 2조 4천억 정도가 이렇게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사무중공이 전환 우선주 발행을 위해서 재무적 투자자에게 매수 청구권을 부여했다. 매수 청구권이 보면은 1개월 이내에 투자자에게 통지를 하고, 이게 지배기업이 매수 청구권 행사 통지를 수령하는 경우 나중 대상 주식을 매입할 제3자, 이 주식을 매수 청구권, 이 주식을 대신 사줄 사람 3자를 지정해야 되고, 그 3자가 이제 사는데 네가 보증서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투자자의 매각 대금과 매수 청구권의 차액을 정산해 준다. 그 다 못 샀어. 그러면 차액을 네가 또 감당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 가를 선택할 경우 지배기업은 3자의 매수인 모두 의무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부과하고, 나를 선택해도 주식 일부 매각되지 않으면은 네가 3자를 또다시 지정하고 가를 준용해 처리한다. 그러니까 네가 모든 걸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 말인 거지. 거의 이제 물귀신 작전 이런 것들. 손해배상 청구 1,660억짜리 한국가스공사하고 이렇게
붙은 것도 있고, 통상 임금 요구 6억 3천짜리 있고, 자, 통상 임금 청구 2억 7천짜리, LDK 장기 공급 계약 270만 불짜리 이런 것들, KOC 하자 클레임 640만 6,400만 달러짜리 이런 것들도 있다. 특수관계자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건 패스. 그러니까 이거는 매각 예정자산 유동자산 이건 필요수 테스트 너무 많다. 사업 부분 양도, 그러니까 좀 쓸데없는 건 드러내는 거지. 현대중공업 고객 맞춤 제품 개발 일괄되고 차별화된 이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현대글로벌 서비스의 영업 양도 뭐 이런 것도 있고, 현대 대우조선해양의 지분 인수 및 유상증자 참여를 해서 요거 흡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19년에 한국산업은행과 인수 본계약을 체결. 이게 취득 예정 금액 처음에는 55%의 지분을 한국산업은행을 가져와서 지금 참여해서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대우조선해양의 68%를 1,500억으로 가져왔다 이 말이겠지. 자, 요건 요렇게 하자. 이거는 재무제표는 이거 한도 것도 그럼 요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이거를 갖다 놓고 이제 한번 볼게. 이게 보면은 요게 얘들 재무제표 상태표인데 별 차이가 없어요. 별도와는 의미 없는 거지. 이게 그 현대 그 중공업, 삼호중공업, 미포조선이 메인이기 때문에 현대, 삼호, 미포조선 이 세 개가 85%의 매출을 가져가기 때문에 아싸리 조선주를 투자할 것 같으면은 현대중공업이나 삼호중공업이나 미포조선에 투자하는 게 더 맞지, 더 나아 보이고, 그냥 무난하게 갈 것 같으면 현대, 한국조선해양도 나쁘지 않다. PSR은 0.45 적자라서 EPS는 마이너스, 연구비는 0.5% 쓰고, 점유율, 국내 점유율은 거의 50% 가까이 유지되고 있고, 직원 평균 근속연수가 6.1년. 요거는 한국조선해양이 6.1년이고 뭐 현대중공업이나 삼호중공업이나 미포조선은 한 17년 18년 정도 돼. 연봉도 한 7, 8천 정도 되고 평균 대손 충당 설정률이 50% 가까이 돼. 매출 채권이. 그게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100만 원씩 팔면 50만 원은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소리지. 이거는 안 나와. 돈 안 돼. 조선이 85.4%를 차지한다. 해양 플란트가 4.3%, 엔진기계 4.7%, 그린에너지 3.5%, 건설장비 1.2%, 이런 식으로 합 11조. 수출이 거의 87대 13인데 거의 9대 1이라 보면 되고, 아싸리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는, 마음에 든다라기보다는 그냥 이게 보면은 지금 공장 가동률을 보면은 현대중공업 엔진기계 이쪽이 95%의 공장 가동률을 돌아가고 있거든. 굴삭기도 94%인데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 엔진기계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도 잘 많이 넣고, 아싸리 살 것 같으면 현대중공업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현대중공업이 나을 수도 있다. 네이버 전자금융은 마무리로, 그것도 마무리 짓기 힘든데, 그러면 그거는 그냥 내 생각대로 해가지고 그건 또 짧게 하면 되겠다.